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량은 하루 평균 약 1,400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해왔던 이 쓰레기를 앞으로는 소각시설에서 태우거나 재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주민 간 이해관계들이 엇갈리면서 소각장 신설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제 보름 후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떤 우려가 예고되고 있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쓰레기 박사로 알려진 분이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쓰레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이 제도가 유예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게 되는데 2021년에 이제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이고 직매립 금지를 하겠다고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2021년부터 설계되어 왔던 사항인 거고 사회적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죠. 당시 제도가 도입된 핵심 취지는 매립지를 더 이상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매립에 의존해온 수도권 폐기물 처리 구조 자체를 좀 전환해보자라는 데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 또는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직매립 금지하는 것이고 2030년부터는 전국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직매립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묻어두는 건데 그러려면 묻어둬야 될 공간이나 지역이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홍 소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곳이 인천시인데 인천시가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왜 경기도 서울에 또 쓰레기까지 인천으로 가져오느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1992년부터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시작을 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집중되는 중앙 집중식 대규모 매립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1매립장 매립하고 2매립장을 그 매립을 했는데 그 2016년이 매립 종료 시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 또 그 매립장 남쪽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갈등 반대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가 인천에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천 시민들이 이제 그 인내할 수 있는 계속 한계선까지 도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대의 증가 그리고 인천시 시민들 전체의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를 전락한 것에 대한 그 반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지면서 2015년경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크게 논란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결국 3-1 매립장까지 쓰자. 그 사이에 대체 매립장을 구하자라는 쪽으로 사자 합의가 되었던 건데 3-1 매립장 자체가 2025년경에 아마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경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매립장을 옮기자라는 기대가 인천 시민들 사이에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홍 선생님,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직매립했었던 곳이 과거에는 뭐 다른 곳도 있고 여러 곳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에는 바로 상암동 지역인 그 난지도가 되는 거죠, 그죠? 1977년부터 1993년까지 네. 난지도 지역에서 매립을 했죠.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경기도는 시군별로 매립을 했죠. 지금도 일부 시군은 자체 매립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개별 시군 구별로 매립을 하는 게 아마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점점 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매립장을 네. 이제 선호하게 된 거죠. 인천시로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김 차장님, 이 제도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폐기물 자체를 좀 감소시키자는 것인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양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은 인구와 소비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전국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역시 좀 감소세라기보다는 정체거나 아니면 소폭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배달, 포장, 그리고 소비 증가, 그리고 1인 가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금 생활 폐기물의 총량은 구조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리 방식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재활용, 소각, 매립이라는 자원순환의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직매립, 땅에 묻었던 것을 못 묻게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태워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수도권의 모든 생활 폐기물은 소각해서 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소각장 등의 준비가 부족해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각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에서 또 분리수거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플라스틱이라든지 안 되는 어려움들도 이야기를 해본 바가 있고요. 자,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제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다. 1월 1일부터 지금 이 제도대로라면 인천에서는 더 이상 이 직매립하는 쓰레기를 못 받겠다 이건가요, 홍 소장님? 3개 시도에서 현재 그 1년에 매립하는 양이 한 51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내년부터 한 연간 51만 톤의 매립되는 쓰레기가 매립장에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매립장에 보냈던 종량제 봉투의 처리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지자체별로 감량, 재활용, 소각을 통해서 네. 바로 매립장 가는 쓰레기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각 지자체별로 공공소각장 건설하는 게 다 벽에 막혀서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재활용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 남아있는 양은 결국은 민간 처리시설로 보내자라는 대안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민간 위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간 위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인천으로는 못 간다. 인천은 김 차장님 절대로 안 받는 겁니까? 이제 이게 유예되거나 인천하고 협의가 되거나 이럴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건 환경부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유예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인천이요? 이게 아니면 환경부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네. 규정해 놓은 것이라서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면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게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처벌받게 되죠. 지자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홍 소장님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지금 인천이 이걸 유예해주지 않는다면 인천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환경부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 법의 시행은 환경부 소관인데 인천시에서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원칙적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부는 어쨌든 인천 지역에서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아, 자 그러면은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데 네. 궁금한 것은 차장님 이게 이 날짜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죠. 진작에 좀 민간이 위탁을 하든 어떻든 좀 차근차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됐나요? 안 됐다면 왜 안 된 거죠?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정보 공개를 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났고요. 제가 조금 더 길게 좀 이렇게 현황들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19곳이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와 성남시 같은 이제 좀 이런 이제 12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매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직매립 중에 19개의 지자체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계획들을 밝혔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들 중에서 27개의 지자체가 공공소각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민간 소각장을 검토한 곳이 17곳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이나 민간을 포함해서 소각 처리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 검토 중인 곳이 한 2곳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이제 부분은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직매립과 관련된 대응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도 3곳이나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10개의 지자체 중에서 소각 용량이 확보됐거나 예정인 곳이 이제 2곳,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민간의 소각장을 검토 중에 있는 곳이 6곳, 그리고 서울처럼 계획이 부재한 곳이 2곳.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폐기물의 처리는 어쨌든 공공의 책무인데 단순히 민간 위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응급 처방을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 심각하게 여기고 고민을 해볼 부분이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공공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안들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 차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의 뭐 손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국민들도 주민들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2018년 쓰레기 대란 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2018년 쓰레기 대란은 뭐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2018년 쓰레기 대란은 사실은 뭐 쓰레기 대란의 이름을 붙은 그냥 에피소드 정도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금지로 인해서 시장에 일시적 충격이 오면서 좀 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면서 일시적인 쓰레기 처리에 좀 장애가 발생한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미 예상되었던,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준비하긴 했죠. 근데 그 대안이 민간 위탁이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네. 그래서 정부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소각시설 등에 대한 대체 처리 시설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3번째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외 조항이 예외로 이렇게 기능을 할지 아니면 사실상 상시적인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좀 위험이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니까 중요한 것이 직매립을 못하니까 소각장이 중요한데 공공소각장보다 이야기는 두 분 설명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민간 소각장이에요. 자, 법안이 수정돼서 이 제도가 결정된 것이 202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데 이제 횟수로는 5년이 돼갑니다.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수도권에서 건설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신규 소각장은 아마도 공공소각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 차장님?
아마도 지역의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일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정책 구조의 한계를 좀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이제 이게 임무인데요. 지자체장의 경우는 어쨌든 본인의 임기가 4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을 설득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계획보다는 그 기간을 그냥 잘 이렇게 지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지역 안에 이렇게 계획대로 지어내는데 항상 이제 좀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정책이 시행되려고 할 때 이것들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소각장도 반대라면 민간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혐오시설로 반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홍 소장님. 뜨거운 감자가 된 곳이 바로 서울시가 마포구에 건설하던 신규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를 했고 2심은 내년에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소각장을 지으려고 해도 차질을 빚는 곳이 법적으로 많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절차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지게 되면 서울시에서 1,000톤짜리 소각장 건설하는 거는 아주 어려워질 거고요.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 대응의 수단으로 소각장에 몰빵하는 이 정책의 수정이 빨리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각장에 몰빵했다가 대안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가 쓰레기 처리 리스크가 커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단순히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탓이다라고 돌리기보다는 직매립 금지의 대안으로 소각장에 올인한 정책의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소장님,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지금 소각장은 안 지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아까 민간 소각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에 민간 소각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경기도나 인천이라도 민간 소각장으로는 서울 쓰레기가 갈 수 있는지 서울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서울에는 종량제 봉투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서울시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시설은 민간 소각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멘트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바로 민간 소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재활용 업체를 거쳐서 시멘트 회사로 가거나 두 경로로 아마 움직이게 될 텐데 서울 쓰레기의 경우에는 저는 충청 지역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나마 경기도 지역에 민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민간 시설들을 우선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경기도 시설도 인천 시설도 우선 이용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그 충청 지역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에 떠넘긴다라는 지역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위탁을 하면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부가 좀 경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요? 서울시는 뭔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쓰레기 대란이 안 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너무 안이한 시각이라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 충청권에 그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서 만약이 될 텐데 또 지금 당장 임박해 오는데 그 충청권에 있는 그 소각장은 민간인가요? 공공소각장인가요?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쓰레기는 쌓이고 있을 테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면 그걸 트럭에다가 싣고서 줄줄이 충청권으로 이게 이제 만약의 경우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향해야 되는데, 자, 이 지역 주민과의 혐오 시설에 대한 이 소송전, 행정력과 비용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을 몰랐을까? 좀 다르게 접근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김 차장님. 네, 일단 저희가 쓰레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러니까 소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모든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 쓰레기량도 당연히 늘 것이다라고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나오면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때가 되면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고, 우리가 이 폐기물의 문제, 그리고 직매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답은 쓰레기량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 시행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김 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은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은 맞는데, 네. 아까 이제 경기도 지역을 설명하시면서 몇몇 지역은 어떤 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서울은 그래서 뭐 충청권으로 가든 어떻든 홍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경기도는 직매립하는 자치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소각청에서 그래도 소각을 인천으로 안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쓰레기도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될 판입니까? 경기도의 쓰레기도 아마 일시적으로는 민간 위탁 시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 민간을 찾게 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 단위의 소각장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장 으로 일부는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네.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온 자료 보면 경기도 지자체가 저기 경북에 있는 민간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밖으로도 얼마든지 경기도 쓰레기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 선생님,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가령 충청권, 또 경북이나 경남, 또 전북이나 전남, 여기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직매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각을 합니까? 지금 수도권 EA 지역은 네.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직매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장의 발등에 불은 수도권 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될 거겠죠. 네. 그러면 민간 시설에서 이 전국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지금은 수도권 쓰레기를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2030년이 되면 전국 쓰레기를 다 감당해야 될 텐데. 홍 소장님, 이 민간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뭐 기업이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이익이 많이 남는 시설입니까? 민간 시설이라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민간 쓰레기 처리 시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펀더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수익만을 생각하는 자본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공익이 아니라 영리 위주로 쓰레기 처리가 운영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냥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서 여쭤봅니다, 홍 소장님께. 그래도 수도권 지역에는 민간 이 소각장 시설 등은 상당히 대규모 시설일 테고, 또 주민들은 주변에서 혐오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거고, 이들이 차라리 그냥 여기에다가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게 더 큰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간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확산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 알려졌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쓰레기가 오는 것을 실력 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쓰레기 대란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자, 서울입니다. 김 차장님 경기도를 주로 담당을 하시긴 합니다만, 지금 서울의 소각장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은 마포 소각장이잖아요. 네. 그럼 어딘가에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뭐 지금의 이 서울시 당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에 뭐 마포구가 아니면 어디 구별로 뭐 이렇게 좀 협동으로 하든지 어떤 그쪽에 혜택을 많이 주는 형태가 됐든 간에 논의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꼭 마포에만 해야 됩니까? 아니 지역적으로 궁금했어요. 마포에는 하도 반발이 나오는데. 네. 서울은 인구 밀집이 높아서 어디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아마도 이것이 지역의 큰 갈등의 문제로 이렇게 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1,000톤짜리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마포 지역 한 곳만 선정했어요. 사실은 1위, 2위, 3위 이렇게 좀 복수로 선정을 해서 마포가 막혔을 때 다른 대안들이 일단 있었어야 되는 건데 복수로 선정하면 민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냥 하나를 정해서 밀어붙이자. 이게 결국 도구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소각이 막혔을 때에 대한 플랜 B가 있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감량과 재활용 확대겠지만 좀 더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소각량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은 소각 시설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건설 기간도 짧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리스크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마포 지역에 소각장 1,000톤짜리를 하나를 짓겠다. 이 대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대안 자체가 막막해져 버리는 네. 상황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톤이면은 하루에 나오는 서울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감당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1,400톤 정도 나오나요? 하루에 그러니까 직매립되는 양이 1,000톤이 좀 못 되거든요. 그러면 1,000톤짜리 소각장을 짓게 되면은 지금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모두 다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거 짓는데 한 몇 년 걸리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설 기간으로 따지면 인허가 여러 가지 따져서 한 5년 안 될 텐데요. 주민 민원까지 해결한다고 치면 7년, 10년 봐야 되겠죠. 아이고, 이게 지금 공사에 들어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김 차장님 아까 이제 홍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권 이야기인데 그 충청이 네. 충북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쓰레기도 올 수도 있다. 또 경기도 쓰레기도 올 수도 있다. 이러니까 상당히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또 충북 지역에서도 지역 갈등도 생기기 전 우리 못 받겠다 이렇게 노 쓰레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그곳에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충북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실제로 충북 지역은 환경 부하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반발은 거세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만이라는 예.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동안에 좀 쌓여온 것들이 사실 충북 지역은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그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 아니면은 그 피해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하는데 그럼 다른 충북이의 대체지를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충북에다가 더 많은 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비용으로 상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간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시설에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민간시설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그 민간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그럼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이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입협력금 제도인데 반입협력금 제도는 민간시설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간시설은 사실은 소각장뿐만 아니라 시멘트로 가는 이 경로까지 다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시멘트 시설도 충북에 많이 모여 있는 거고 예. 소각시설도 충북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시멘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 종량제 봉투를 갈아서
쓰레기에 들어가는 재료로 만든다 이 말씀인가요? 종량제 봉투 안에서 탈 수 있는 쓰레기를 골라내어서 시멘트에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쓰는 걸 얘기하거든요. 결국 쓰레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쓰레기를 충북 지역에서 이래나 저래나 다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노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반입 협력금인데 법적으로 좀 바꿔서 민간이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입협력금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가 처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만 좀 개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2022년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그 공공시설에만 적용하도록 됐거든요. 그럼 이번에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수도권의 종량제 봉투가 민간시설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 반입협력금 제도도 그러면 조기에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보완 대책이 나왔어야 그나마 지역민의 분노를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옅다 수도권 쓰레기 지역이 다 떠안아.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김 차장님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또 이제 지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쓰레기 돌리기가 되는 건데 지금 홍 소장이 설명하신 민간업체에도 반입협력금 부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폐기물이 이동이 될 때 공공이 이것들을 반입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협력금을 내는데 민간은 그러니까 처리를 하면서 높은 비용을 그러니까 공공에 비해서 높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이런 지역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이러한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간 소각장에 대한 이 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공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어지면 그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주민협의체가 소각장의 뭐 대기 오염이라던가 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소위 말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을 이렇게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민간 소각장 에서 공공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태우는데 이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공의 시스템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지역의 그러니까 환경 부하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군요. 금전적 인센티브 동기부여 돈이 온다 하더라도 꺼릴 수 있는 이 여론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서울 쓰레기와 직매립으로 경기 쓰레기가 인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인천에다 금전적 이런 협력금 형태로 지급을 해왔습니까? 반입협력금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 광역 지역을 이동할 경우에 4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민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가 다 냈거든요. 인천에다가 돈을 내왔겠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인천은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법도 그렇고 금지한다 이 말인 거죠. 네네. 네, 돈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분께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자, 상당히 이제 지역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불만스러운데 또 외부 지역 나가면서 종량제 봉투값도 올리겠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차장께서는요? 지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 처리 비용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고 있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의 양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직매립과 상관없이도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이제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직매립이 진행이 되면서 이 종량제 봉투의 처리가 그러니까 민간 처리가 되면 이 민간 처리의 비용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을 더 빠르게 아니면 더 높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죠? 종량제 봉투 인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언론에서 다룰 때 좀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와, 세금 올라가. 여러분 분노하시죠? 화나시죠? 정부에.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결국은 쓰레기는 배출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배출하는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쓰레기를 배출했고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과 배출하는 지역의 책임의식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에 책임을 못 지고 있으니까 비용을 그만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결국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올라가는 게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를 우리 시민들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단순히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요.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선생님이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까? 자원순환연대 또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자 종량제 봉투가 비싸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덜 담자. 쓰레기를 찌그러뜨려서 담자. 가급적이면은 무게를 줄이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아까워서 내가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서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김 선생님께서는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줄이는 효과. 아까 살짝 또 효과가 있다는 말씀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은 생활 실천들을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러니까 물론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그러니까 비용이 아까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종량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들을 많이 해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시민들의 실천이 그래도 나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이 쓰레기 봉투를 실제 이제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종량제 봉투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검사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보셨네요. 네, 그걸 이제 성상조사라고 하는데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대도시의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아하. 자원들이 이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의 그 원천 감량을 위해서 이런 이제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장치의 사용을 줄이게 하는 이러한 운동 방향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많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이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게끔 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음식물도 종량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묻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 시멘트 공장으로 가는 이 메커니즘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 또는 직매립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멘트 공장으로 간다.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요. 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시멘트를 제조하는 공정이 네. 1450도의 고온에서 이 석회석과 다른 원료들을 섞어서 그 시멘트로 소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존에는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유연탄을 썼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시멘트 회사에서는 탄소 배출도 좀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유연탄을 플라스틱 쓰레기로 대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난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폐비닐만 골라내면 시멘트에서 플라스틱 성분이네요. 네. 네, 시멘트에서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멘트는 그동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여력이 더 된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서 비닐만 골라내주면 자기들이 태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 안 받고요? 그건 시장 상황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은 처리비를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더 태워줄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근데 배출 허용 기준이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보다는 느슨하다. 뭔가 오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연료 사용은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보다 배출 허용 기준과 관리 체계가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제 적용되어 온 게 현실이고요. 이 때문에 직매립 금지 이후의 대안으로 시멘트 공정이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에는 주변 인근의 환경이나 건강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도 하고 그리고 네. 실제 이것들이 중요하게 지금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혹 선생님 이거 우리가 사업적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멘트 공장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멘트 시설은 일단 처음 지을 때 폐기물을 태우는 것을 전제로 짓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아주 오래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배출 허용 기준치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신규 투자가 필요하니까 지금 시멘트 회사에서 조기에 그 정도의 비용들을 바로 투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대에서는 그 오염 물질을 그렇게 예전처럼 배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는 불가피하죠. 피할 수 없습니다. 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일단은 보조적 기능이겠죠. 시멘트 공장이 이 주 기능을 담당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직매립을 못하는 상황에서 김 처장님 이 민간 위탁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 공공소각장이 더 나은 선택일 텐데 자,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요.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니까 민간의 위탁이 그럼 장기화될 경우에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생길 수 있는 부대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리 비용이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민간으로 보내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민간 소각장이 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태워야 될 양이 많다라고 하면 그들의 어쨌든 핸들링 안에서 이것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자체는 그 비용들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정 비용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종속 의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공처리가 계속 그렇게 이제 민간으로 돌리다 보면 공공처리에 대한 이런 이제 역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의존도가 높아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의존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정책의 목표라던가 아니면 민간 수익의 논리들이 계속 이제 충돌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사회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소각장을 못 지었으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잠깐 민간 시설을 이용하자.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하다라고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공공소각장 추진하는 게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야, 민간 소각장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소각장을 굳이 지으려고 해.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은 임시 방편적인 대안이 아니라 고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들이 정부도 지자체도 가지고 있느냐. 그 자기들은 그냥 잠깐 이용하는 겁니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황이 그렇게 지자체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선생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또 인근 국가들하고 또 쓰레기 처리 선진국들하고 많이 비교는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오래 전부터 소각장 중심의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구축이 됐네요. 이제 지자체별로 소각장이 건설이 되어서 이미 소각 중심의 처리 구조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매립을 하다가 이제 1990년대부터 대규모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화와 대규모 소각 시설 설치가 병행되다 보니까 예. 주민 반대 때문에 대형 소각 시설 설치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만으로 종량제 봉투를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매립을 해왔는데 이 매립도 점점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제 직매립 금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립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다시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소각장 짓기 어려워서 사실 중단됐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지금 다시 소각장 짓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꾸 소각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전처리와 같은 다른 대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3의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홍 선생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이것이 이제 부각됐던 시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그 해결됐던 방법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뭐 네덜란드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소각 인프라가 쫙 깔려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북유럽에 소각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현재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북유럽에 비해서 소각 추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 놓쳐서 소각장의 추가 건설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생활 쓰레기 전처리 전략으로 간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김 차장님 일단 뭐 경기도 사안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2030년부터입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이른바 이제 주로 농촌 지역들이 포함된 그런 이제 비수도권 지방인데 조금 한적한 곳에 교외에 또 공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곳은 소각장을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진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비수도권에
이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최소 규모 이상으로는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뭐 과잉 시설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리의 양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처리 비용 대비해서의 인프라를 만드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공의 비용으로 모두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각장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기업과 함께 이러한 이제 소각장을 짓는 이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각장을 위탁 운영을 그러니까 지어서 같이 위탁 운영을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의 지자체들 아니면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계획은 계속하지만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지금 비수도권은 지방의 경우에는 홍 소장님 한 시간이 5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시군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광역 단위에서라도 소각장, 공공소각장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못한 거라면 뭔가 지방은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이 넓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광역 소각장 추진을 하는데 다 막히고 있어요. 지방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남이나 전북이라도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으로 가더라도 거의 면 단위 정도에서 대규모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사람이 적은 곳으로 소각장이 가게 되면 소각장을 태우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럼 또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갈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각장을 건설을 하려면. 지금 서울의 경우에도 마포구에 지으려고 했던 소각장이 일단 멈춰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증폭되는데 정작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와 지금 서울시가 이제 서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생기는 이 갈등, 이거 마포구와 서울시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 차장님 보시기에는 정말 다른 대안을 소각장이 아니라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들을 좀 강력하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이제 이슈들로 더 부각되면서 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홍 소장님 전문가세요. 지금도 서울시의 마포구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 서로 이제 서울시보다는 주로 이제 마포구 주민들이 달아놓은 것을 보니 현수막에서 상당히 비난의 현수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환경적인 의미에서든 경제적 의미에서든 지역 사회에 피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좀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책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면 저는 다른 대안을 이제 가감하게 찾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포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25개구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왜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싸움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마포구 이외 24개구는 자기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다 실종되었다는 응답이 없네요. 서울시 자체도 그러니까 마포구만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 24개구는 그럼 어떤 희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소각장 이외의 대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는 그동안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억눌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이 튀어나오면 소각장 추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목소리들을 좀 눌렀다라고 저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내년 2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상당 부분 마포 소각장 추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명분도 크게 깎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각장 이외의 대안들을 그러니까 25개구 전체가 각자 자기 구의 쓰레기를 책임질 수 있는 좀 더 분산형 시스템에 대해서 대안들을 좀 더 강력하게 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강력한 모색을 하는 지자체에게 많은 구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구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이런 알겠습니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소장님 말씀대로 더 강력하게도 필요하고 더 신속하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환경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매립과 소각, 지금 이제 직매립 하다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소각으로 가는 건데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느 쪽이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겁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게 아니라 어느 게 덜 나쁜가요? 죄송합니다. 묻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소각과 매립으로 쓰레기가 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굳이 따진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매립이 조금 더 나쁘다라고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 차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른 의견도 있으신가요? 매립과 소각. 이제 이 소각을 한다라는 건 어쨌거나 또 이제 지금 기후 환경 이야기에서 탄소 감축 정책과 연결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 소장님께 조금 먼저 여쭤보면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근에도 이제 기후 관련 이 회의가 있었죠.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각장을 늘리게 되면 어쨌거나 간에 아무리 배출 이 탄소가 없다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은 메탄이 나오잖아요. 네.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소각하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높게 잡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매립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쓰레기 처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NDC는 2035년까지 그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4%에서 61%까지 예. 구간을 줄이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매립 금지의 대안이 소각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매립보다는 탄소를 줄이겠지만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줄이는 속도를 맞추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 차장님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 매립도 정답은 될 수 없고 소각도 정답은 될 수 없고 아까 이제 뭐 전처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어떤 고민을 이제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둘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답은 안 되니까. 결국은 쓰레기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쓰레기량을 줄여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폐기물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쓰레기가 태워지지 않고 묻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는 정책 으로 가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다시 재사용되거나 재순환될 수 있게끔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우리가 확대해 가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네, 저는 세 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 대책으로는 좀 더 강력한 감량이 필요하겠죠. 근데 감량의 성과는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 로드맵 하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가야 되는 거고요. 좀 중기 대책으로는 재활용을 늘려야 되는데 재활용을 늘리는 것도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의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될 것들을 더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게 하는 특히 비가정이 문제예요.
상업지구나 아니면 건물 같은 곳에서 분리배출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리배출 품목 자체를 또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재활용되는 양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돼요. 근데 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좀 중기 정도의 대책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단기 대책으로는 종량제 봉투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야 돼요. 이게 전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기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는 그 전처리 전략들을 통해서 소각 수요를 줄여야 되고요. 중장기 정책으로는 분리배출되는 재활용의 양을 늘리고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들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의 양 자체를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전환으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네. 지금 소각장 건설을 통해서 직매립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 이건 저는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홍 선생님 말씀대로 또는 김 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제 생긴 문제가 직매립을 못하고 또 소각장을 찾았는데 또 다른 광역 지역으로 또 가야 될 가능성도 있고 조금 지금 당장 눈앞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홍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0년부터 이미 민간 위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도 민간 위탁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서 민간 위탁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적정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민간 위탁으로 고착화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민간 위탁 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임시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민간 위탁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민간 위탁으로 고차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현재로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하되 예. 민간 위탁을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전처리 문제, 재활용, 또 리사이클링, 또 종량제 봉투 내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부분, 전반적으로 또 이 상업지구 내에서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줄이는 부분들 많이 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어떨 때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 인식의 전환, 더군다나 종량제 이 분리수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점을 개선할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이 직매립과 관련된 폐기물의 문제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사실 그러면 수도권의 시민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나?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시급한 문제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현황을 기반으로 알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민간으로 보내야 될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여내자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호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쓰레기 문제 방금 전에 사람들은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김현정 차장께서 지적해 주셔서 좀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을 홍 소장님께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 사회로 가야 된다,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야 된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야 된다.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모든 걸 떠넘길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대안들을 설정해 주면서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분명한 목표와 대안들을 좀 더 빨리 마련해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차장님께서는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좀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역할과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재활용을 위한 이 구조 전환 아니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구조 전환 정책은 강력하게 지금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버린 우리에게 위협이 될 그 쓰레기를 어떻든 처리해야 되는 시간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홍수열 자원순환사의 경제연구소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